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넷 보강입니다. 추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됐고요.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추석 명절 이후에는 다시 직접 만나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신 후반기, 즉 20주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산모와 태아에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듯이 임신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생각하는 이유는 임신 전반기의 응급 상황에서는 태아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응급 상황들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자궁의 임신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태아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죠. 임신 후반기로 넘어서게 되면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어느 만큼 성장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태아까지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태아뿐만 아니라 산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임신 30주 산모가 30주의 산모라고 한다면 이제 한 두 달 정도만 더 있으면은 출산을 하게 되는 산모가 되겠죠. 부부싸움 이후에 홧김에 집안에 있던 종합감기약, 안정제, 혈압약을 한 달치 분량을 먹고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네, 일반적으로 임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약물을 먹고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종합감기약, 안정제, 혈압약이라고 하는 성분이 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종합감기약은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복합제제였으며, 안정제는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이었고, 혈압약은 베타 차단제였다. 홧김에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죽으려고 먹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찌됐거나 자살 위험도는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 약들이 산모와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런 환자를 우리가 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얘기 드렸듯이 이러한 약들이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인가를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과용했을 때 환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출산을 3일 앞둔 산모가 갑작스러운 경련,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출산 전후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임신의 전반기, 임신의 극초기가 되게 불안정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임신의 제일 마지막 이제 며칠 남겨두고 페리파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출산을 전후해서도 역시 산모와 태아에게 되게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련이 되겠죠. 출산 3일 앞둔 산모가 경련을 했다. 네, 경련 자체가 물론 상당히 큰 응급 상황이지만 경련을 하게 되면 이제 호흡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저산소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경련을 하게 되면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산모는 지난달 단백뇨와 고혈압으로 큰 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으나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 임신 중에 단백뇨가 나오고 고혈압이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둘째 임신 중으로 첫 번째 임신 때도 고혈압이 생겼다. 그러나 그때는 경련은 없었고 이번 임신 중에는 혈압이 계속 높았었다고 한다.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임신 중에는 혈압이 오히려 초기에 내려갑니다. 혈장량은 증가하지만 혈압은 오히려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혈관의 확장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임신 중에 특정한 상황에서는 혈압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임신성 고혈압이 되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유발을 합니다. 오늘 시간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야 할 얘기들은 임신 중에 약물 방사선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임신성 고혈압, 그리고 자간증, 전자간증에
경련을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임신 중반기 이후에 바자이널 블리딩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분만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 모든 약물은 몸 안에서 대사가 돼서 여러 가지 작용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간에서 해독이 되거나 콩팥에서 배출이 되는 형태로 몸 안에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약들이, 일부 약들은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일부 약들은 비록 태반을 통과를 하진 않지만 모체의 혈관에 영향을 미치면서 태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약물 남용의 경우에 태아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코케인이라든지 마약성 그 아편 종류죠, 오피오이드, 그 다음에 알코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임신 중에 섭취를 했을 때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케인 같은 경우에는 태반 박리, 자궁 내 사망, 조산, 양막 파열, 유산, 태아의 뇌경색 등을 초래를 할 수 있다.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모체의 치명적인 합병증은 적지만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 이런 마약을 사용을 했을 때 모체 자체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조산이나 사망, 또 저산소증에 의한 태변 흡인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임신 중에는 술을 반드시 끊어야 되는데요. 임신 중에 술을 계속 섭취를 했을 때 피탈 알코올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제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성 아이, 그래서 선천성 기형이나 발육지연, 신경계 발육 저하 등을 초래를 하기도 합니다. 피탈 알코올 신드롬은 약간 이제 눈 사이가 넓고, 그리고 머리는 작고, 그다음에 코가 낮고, 이제 이런 약간 선천성 기형과 비슷한 얼굴을, 전형적인 얼굴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얼굴이 있다고 해서 다 알코올 신드롬은 아니고요. 지능 저하가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때문에 신경계 발달 저하, 여러분들 술 먹고 필름 끊긴다라고 얘기 드렸죠. 알코올 자체도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아주 직접적인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지능 저하라든지 신경계 발달 저하를 초래를 합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알코올이 얼마나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 가지 장애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임신에서 약을 먹을 때 안전한 약과 안전하지 않은 약을 나누는 것 역시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되게 좋은 약이라고 알려져서 먹었었는데 그것이 기형을 초래를 해서 제한이 되었었던 여러 가지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영양제라든지 비타민, 소화제, 이제 이런 계통들은 아무리 임신 중이라 하더라도 먹었을 때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해열제로는 타이레놀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항생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임신 중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약물이 태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임신 초기가 되겠습니다. 얘기 드렸듯이 임신 초기는 일단은 모양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아주 작은 농도의 약물이라 하더라도 되게 치명적인 어떤 기형이라든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기형 유발하는 약물들은 심장이나 신경계 같은 특정 시기 기관에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기형 유발 약물들이 귀나 구강 같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2주 이내 아주 초기의 유독성 약물들은 기형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유산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복구 과정을 거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적 형태가 되는 둘 중에 하나를 초래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임신 초기가 되게 약물에 있어서는 되게 위험한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전에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FDA에서 이와 같은 A, B, C, D, X라고 하는 약물 카테고리를 사용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물 카테고리. 카테고리 A에 해당하는 것은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사람에서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A는 전혀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약이 되겠고요. B, 네, 아마도 괜찮을 것이다. 동물 실험에서는 위험이 없었다. 근데 사람한테는 함부로 실험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다. 이거나 동물 실험에서 약간의 위험 요소는 있었는데 사람에게 실험을 해봤더니 위험 요소가 없었다. 이게 이제 카테고리 B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카테고리 C에 해당하는 것은 주의해서 써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C를 썼을 때 위험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C를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동물 실험이나 사람 실험의 결과가 아직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D는요, 네, 분명히 사람에 있어서 태아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이 약 말고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것이 이제 항암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련약이라든지 정식화 개통약, 이제 이런 약들은 다른 약을 쓸 수 없이 반드시 이제 이런 약을 써야 하는데 그 약 자체가 임신 중에 위험한 약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카테고리 D에 해당하지만 카테고리 D라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태아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써야 되겠죠. X는 프레그넌시 때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가 이제 X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의 분류이고요. 지금의 분류 자체는 이런 A, B, C, D, X라는 카테고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카테고리 간의 어떤 약물이 정확하게 이게 C다, 정확하게 D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기 어려운 약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임신 중에 이제 우리가 초이스로 쓸 수 있는 네, 초이스로 쓸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고혈압 약 중에는 이제 알파베타 블로커인 라베타롤, 나중에 이제 병원 실습 가면 이 라베타롤 많이 쓰는 거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드랄라진 같은 경우는 알파메틸도파나 라베타롤 하이드랄라진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약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항생제의 계통은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에리트로마이신 같은 경우도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서 인슐린 쓸 수 있나요? 네, 인슐린 되게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경구혈당 강화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티코아귤런트로는 헤파린 사용 가능합니다. 진통제로는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이죠. 되게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PTU라고 이건 이제 갑상선 약인데요. 그리고 경련약, 이제 경련약이 사실은 되게 위험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경련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제 뇌의 어떤 특정 화학 물질을 억제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기능을 하는 약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모든 종류의 항경련제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련제 중에서 발포릭 애시드라고 하는 약이 매우 위험한 종류, 테라토제닉이라고 하는 것은 기형을 유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일리 테라토제닉한 약이 발포릭 애시드가 되겠고, 그나마 좀 안전한 쪽에 속하는 것이 CBZ, 카바마제핀 같은 경우가 아마도 선택의 초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카테고리 X에 해당한 약들은 이제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종류의 약이죠. 여기 있듯이 알코올, 니코틴 같은 경우 있고요. 또 헤파린은 사용 가능하지만 와파린은 사용 가능하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뭐 살리도마이드라고 예전에 이제 입덧에 많이 사용을 했었던 약인데 이거 역시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기형을 유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D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우리가 위험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써야 한다. 아까 이제 발포리게시드 얘기했죠. 발포리게시드 얘기했고요. 이 항생제 중에서 아미카신이나 토브란마이신 같은 경우도 독시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꼭 이걸 써야 하는 심각한 감염에서는 고려를 해볼 수도 있다. 우리 이제 안정제로 많이 사용하는 다이아제팜, 로라제팜, 이게 이제 로라제팜이 아티반이죠. 이제 이런 약들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비스페놀 이거 이제 그 플라스틱 끓였을 때 나오는 거죠. 이 환경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납이라든지 비스페놀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오다이드, 이오드 같은 이런 이제 케미칼들도 임신 중에는 매우 위험한 종류들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임신 중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브레스트 피딩, 모유 수유를 하는데 약 먹어도 되나요?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물어보는 종류들입니다. 그럼 이제 일정 종류의 약들은 이제 모유에 포함이 돼서 아이에게 건너갔을 때 이것이 아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종류의 약들이 되겠습니다. 브레스트 피딩의 컨트라인디케이션에 해당하는 약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안티캔서 드럭, 즉 항암제 계통이 되겠죠. 그리고 라디오 액티브 서브스탄스,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갑상선 약 같은 데에 함께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암페타민, 에르고타민, 스타틴 계통, 니트로프란토인, 이제 이런 종류들은 다 이제 대사에 작용을 하는 종류의 약들이고요. 엘고타민은 편두통에 쓰는 약입니다. 이런 약들도 이제 브레스트 피딩을 할 때, 모유 수유를 할 때 써서는 안 되는 약들이고요. 만약에 꼭 필요고 하면은 써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계통은 이제 이런 종류, 클로람페니콜이라든지 테트라사이클린, 플로로퀴놀론 같은 종류들이 되겠고요. 아이가 깔아앉을 수 있는 약들, 이제 정식과약이라든지 경련약들, 이제 이런 약들도 아이한테 건너가서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아이의 황달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이 뎁손, 술파독신, 술포나마이드, 이제 뎁손이나 이제 피리메타민, 메플로퀸, 이제 이런 약들은 간에서 대사가 되는 대표적인 약들인데요. 간에서 대사가 될 때 간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약들이라기보다는 좀 특정한 상황에서 쓰는 약들이죠. 이제 이런 약들을 먹을 때는 모유 수유에서 꼭 주의를 해야 하겠다. 자, 임산부는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안 되죠. 그 엑스레이 찍을 때 그 앞에 붙어 있죠. 임산부는 들어오지 마시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방사선이 태아에 위험할 것이냐 이건 이제 아직도 좀 많은 여러 가지 디베이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용량 자체가 적은 경우에는 저용량 방사선 노출은 태아에 무해합니다. 이건 이제 컨센서스예요. 복부 CT 1회 이하의 촬영은 아마도 무해할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방사선 단위로 라드하고 밀리GY라고 하는 두 단위를 쓰는데 10배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2주 이내에 5에서 10라드 이내에서는 아마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 수 없다. probably none, 즉
임신 중에 임신 초기에 위험하다고 그랬죠. 임신 초기에도 아마도 10라드 이하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임신 중기가 넘어가면 이 정도의 방사능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10라드 이상인 경우에는 아마도 문제가 있을 것이냐? 네, 아마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 봐야죠. 10라드 이상이 되면 임신 초기에는 어보션이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유산이죠, 유산. 그러니까 스폰테니어스 어보션, 그러니까 자연 유산이 될 수 있다. 3주에서 8주에는 기형이 유발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디벨롭먼탈 디펙트, 그러니까 성장에 저해가 있을 수 있다. 16주 이상이 되면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제 이 정도죠. 결국은 임신 한 3달에서 4달, 퍼스트 트리메스터에 10라드 이상은 위험할 수 있다. 정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컨센서스입니다. 그럼 이제 이 10라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네, 보통 일반적으로 복부 CT를 한 번 찍을 때 1라드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 CT로 임신 초기에 10번 이상 찍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 요소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임신 초기에 복부 CT를 10번 이상, 10번 이상, 10번, 15번, 20번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 번 정도 찍었을 때 문제가 될 것이냐? 사실은 한 번 찍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확하게는 근거는 아직은 없다. 자, 임신 중에 혈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임신 중 혈압 문제, 하이퍼텐시브 프로블럼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혈압이 오르지 않아야지 정상이에요. 자, 일반적으로는 임신 중반까지는 혈압이 내려가고 6개월 이상에서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임신 중의 혈압 상승은 혈액량 증가, 그리고 혈관 투과성, 수축력, 혈관 저항의 변화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 10명에서 열에 1명 정도는 고혈압을 가지고 임신 중독증을 보이는 경우는 1에서 2%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임신성 고혈압, 우리가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그래서 PI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성 고혈압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이 전자간증 또는 자간전증, 또 자간증,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임신 20주 이후에 발생하면서 고혈압과 함께 단백뇨가 이제 생기는 경우에 우리가 자간전증, 프리에클람지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초임에서 20세 이전 또는 35세 이후에 쌍생아, 양수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고혈압이 원래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서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과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간전증은 이 자체로도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자간전증이 발전하게 되면 바로 자간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자간증이 우리 케이스에서 봤던 경련을 하는 산모가 되겠습니다. 이 경련은 분만 전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분만 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분만이 끝나고 나서 며칠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간전증과 자간증이 임신성 고혈압에 의해서 생기는 매우 중요한 응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성 고혈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임신 전에 이미 고혈압이 있다라고 할 때, 임신 전에 고혈압이 미리 있으면 임신하기 전에 적절한 조절이 필요한데요. 적절하게 이제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임신하게 되면 또 고혈압이 상당 부분 더 악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20주 이후에 이런 눈의 안저에서 출혈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BUN 크레아티닌, 바로 이제 콩팥 수치를 나타내는데요. 이런 콩팥 수치의 악화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임신 악화성 고혈압 이 자체를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만 임신 30주 전에 자간증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고혈압, 그러니까 이제 임신성 고혈압의 좀 심각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성 고혈압이 있을 때 임신성 고혈압이 더 심화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행성 고혈압은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간전증, 프리에클람지아, 원인 자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고혈압인 게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문제가 장기 부전, 혈압이 이제 너무 과하게 올라가게 되면 몸 안의 여러 장기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반 부전, 태반에 이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조산, 저체중아, 태반 박리 등의 위험을 초래를 합니다. 고령에서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고혈압이 140에 이제 90 이상, 단백뇨가 24시간 동안 300 이상, 그리고 스롬보사이토페니아, 즉 그 혈소판이 감소하게 되는 이제 이런 증상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다양한 기관들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콩팥도 나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간도 나빠지게 되고 폐도 나빠지게 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뇌경색이나 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헬프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헬프, HELLP. 그게 이제 헤몰라이시스, 용혈이 일어나고요. 출혈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E는 엘리베이션 리버 엔자임, 간 수치가 나빠지면서 그 다음에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는 이런 증상이 헬프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자간증에서 간 수치가 나빠지면서 출혈을 이야기하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복통, 출혈, 호흡곤란. 물론 배가 아파서 왔을 때 산모가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 이 헬프 신드롬일 수도 있다. 자, 이제 자간증, 프리에클람지아가 더 악화가 되는 것이 자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간증은요, 임신 20주에서 출산 4주 이내 새롭게 생긴 경련, 프리에클람지아가 있었을 경우에 진행된 형태지만 드물게는 고혈압 없이도 출산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경련 조절이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조절, 이 쓸 수 있는 약들은 아까 이제 안전한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그네슘 설페이트, 라베테롤, 응급으로 분만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자, 임신 후반부에 생길 수 있는 출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임신 후반부의 출혈은 이제 아이가 나올 수 있는 사인일 수도 있죠. 아이가 나오는 사인에서 이제 양수가 비칠 때 우리가 이슬이 비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산이 임박했다라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 소개드린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태아와 산모의 사망을 초래를 할 수도 있다. 자, 태반 박리. 태반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이제 자궁벽에 잘 붙어 있어야 이제 태아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받죠. 근데 태반이 박리되게 되면 이 박리된 곳을 통해서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 24주에서 32주에 호발하면서 외상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태반 허탈, 즉 아무것도 이제 산소, 호흡도 못하고 영양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가 사망하게 되고 모체, 출혈, 쇼크, 응고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옆에 쪽에서 태반 박리가 일어났다면 질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위에 쪽에서 출혈이 된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질출혈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복통과 자궁 통증을 유발했을 때 우리가 태반 박리가 아닐까 꼭 한번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전치 태반, 태반은 보통
태반이 생기게 되는 위치는 착상된 위치입니다. 착상이 어디 가장 많이 되죠? 네, 위에 쪽에 자궁의 위에 쪽에 어깨 부분에 가장 많이 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태반이 위치를 했을 때는 아이가 출산을 할 때 출산 산도와 태반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착상의 위치가 착상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고요. 착상의 위치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은 자궁 경부를 완전히 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출산이 임박해서 자궁 경부가 열리게 되면 태반이 터지게 되겠죠. 전치 태반은 임신 후반부에 상당히 이 태반이라고 하는 거는 피를 엄청나게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터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태반이 자궁 경부 근처에 위치할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제왕절개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뇌진 하면 안 되죠. 손가락을 넣어서 만지다가 터져가지고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 질경검사 마찬가지고요. 질식 초음파 검사도 하면 안 됩니다. 자궁 경부의 태반 손상에 의한 출혈은 심각한 쇼크를 유발하고 이 경우에는 응급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양막 조기 파열.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자궁 안에 있고 자궁 안에 양수에 떠 있게 되죠. 양수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바로 양막이 되겠습니다. 37주 이전에 양막이 파열되는 것을 PRO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이라고 하는 PROM 양막 조기 파열이 되겠습니다. 양막이 파열되면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면 이제 외부 공기에 아이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죠. 그럼 양막이 파열된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양수 안에는 정상적으로 균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막이 파열되는 순간 아이는 감염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조산의 위험 증가, 반드시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위험도 평가를 해서 양막이 파열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바로 출산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임신을 더 유지할 것인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출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태어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응급 상황에 대해서 분만 과정의 응급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응급 분만에 대해서는 태어나고 나서 이제 출산 이후에 생기는 응급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출산하고 나서 쇼크로 사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테라인 아토니입니다. 자, 출산 후의 자궁은 당연히 이제 자궁이 임신 중에는 늘어나 있겠죠. 얼만큼 늘어나 있죠? 이만큼 늘어나 있습니다. 속에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아이를 출산을 할 때 자궁이 수축을 하죠. 얘들이 다 근육이기 때문에 수축을 합니다. 수축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자궁이 정상적으로 잘 수축을 해줘야 돼요. 수축을 해야 출혈이 멈춥니다. 근데 수축을 하지 못하고 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피가 계속 나겠죠. 출혈이 계속되죠. 이것이 바로 유테라인 아토니입니다. 분만 후에 충분한 자궁 수축이 추가적인 출혈을 방지해야 하는데 노산, 다태아는 이제 쌍둥이나 뭐 삼둥이 뭐 이제 이런 애들이죠. 여러 명이 한 번에 들어있으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 근육이 충분히 수축하지 못하겠죠. 많이 늘어나니까 제왕절개 등의 원인으로 충분하지 못한 자궁 수축의 경우 심각한 출혈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테라인 아토니의 리스크 팩터 보면은 오버 디스텐션, 너무 이제 많이 과하게 팽창을 했다는 거죠. 경산부, 아이를 이제 여럿 낳았던 경험, 그다음에 이제 양수 과다증, 양수가 이제 너무 많은 경우, 또 쌍둥이 이상 임신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임신과 출산 과정과 관련해서는 난산, 너무 이제 오랜 기간 출산 과정이 길다면 당연히 자궁 근육도 피로에 빠지게 되겠죠. 또 분만유도는 정상적으로 자궁 수축이 없었던 상태에서
분만을 유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축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태반을 강제 배출했을 때 태반도 자궁이 수축하면서 저절로 이제 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지 않고 태반을 너무 세게 잡아 빼게 된다면 이제 이런 경우에도 자궁 무수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머슬 릴렉선트 근육 이완제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취 유도제에도 근육 이완제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취 유도제의 기능이, 그 작용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궁 근육도 수축을 제대로 못하겠죠. 자간증 치료에도 머슬 릴렉선트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산이라든지 비만, 전치태반, 조기박리 등 여러 가지 경우에 유테라인 아토니 가능성이 증가를 합니다. 네.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해서 강의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했던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임신 후반부에 생길 수 있는, 오늘 이제 임신 후반부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약들, 임신 중에 써서는 안 되는 약들, 이런 거를 잘 알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또 임신 중에 방사선 위험도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드렸고요. 또 임신 후반부에 생길 수 있는 임신성 고혈압, 당뇨, 그리고 전자간증과 자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출산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이제 자궁 무수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임신과 관련 위험한 약물들은 항상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합니다. 임신인지 아닌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임신 초기에 보통 한 15주까지는 방사선이나 약물들이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임신에서 발생하는 고혈압은 미리 고혈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콩팥이 나쁘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심해질 수 있고, 심해진 경우에는 전자간증이 자간증으로 발생을 한다. 그게 이제 임신 중독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임신 중기 이후의 출혈은 유산과 함께 모체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태반 박리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또 전치 태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태반 박리나 전치 태반이나 둘 다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종류의 질환들입니다. 자궁무력증은 심각한 출혈과 쇼크를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무력증이 발생했을 때는 충분한 지혈, 그리고 지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궁을 제거하는 자궁절제술까지도 시행을 해야 산모를 살릴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임신 후반부의 응급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추석 연휴 끝나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만나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